그러면서 누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케인즈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케인즈. 물론 경제학자이긴 하지만 케인즈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자, 케인즈는 자, 일반이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일반이론. 케인즈는 일반이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자, 1936년에 일반이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뭐를 강조하냐면 적극적인 국가 개입을 강조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 국가론이라고 얘기하죠. 자, 적극적인 국가 개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뜻이에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를 또 케인즈는 복지국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현대의 특징이 되어버렸어요. 복지국가. 그래서 근대의 국가는 야경국가라면 현대의 국가는 복지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복지국가론을 이제 케인즈가 주장하면서 현대의 특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케인즈가 이런 일반 이론을 내고 이렇게 할 때, 두 가지 사건이 더 있는데, 자, 독일에서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하나가, 그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이에요. 바이마르 헌법은 우리의 3.1운동이 일어났었던 1919년도에 등장하는데, 최초로 헌법에서 사회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최초로 사회권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자, 그 다음에 1942년도에 영국의 노동당에서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거 냅니다. 베버리지 보고서. 자,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 1942년이에요.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나온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지국가론 하면 계속 나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에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지국가의 모델을 제시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베버리지 보고서가. 자, 그럼 20세기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바이마르 헌법, 그 다음에 케인즈의 일반이론, 그 다음에 베버리지 보고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현대적 가치가 하나하나씩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일단 여러분, 자, 자유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유. 자, 그래서 우리가 근대적인 순간에서 민주주의 얘기부터 합시다. 죄송해요. 민주주의 얘기부터 할게요. 자,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고대 민주주의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 민회라는 형태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는 민회라는 정치 형태가 있어서 민주주의지, 그 이후에 민주주의의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민회라는 조직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대로 넘어와서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우리가 운전직 사회에서 배우게 되는 뭐 국민주권의 원리라든가 권력 분립의 원리라든가 입헌주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원리, 아니면 자유와 평등, 이런 이념들이 등장한 건 근대예요, 근대. 고대 중세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 근대 민주주의는 우리가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또는 사회 운영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전제하고 이념과
사회 운영 원리로서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발전을 한 거예요. 민주주의가. 그 다음에 요때 현대 민주주의는 우리가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자, 이제 이념을 뛰어넘어서 생활 전반에까지 민주주의가 들어온 시대가 현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유 얘기해 볼게요. 자유. 자유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자유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자, 18세기에 등장했던 자유는 철저하게 자유방임주의에서 얘기하는 요 자유예요. 요 자유. 요 자유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세기의 자유는 국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유입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 from. 그렇죠? 그 다음에 19세기에 등장했던 자유는 참정권 운동이 19세기를 대표하는 거니까 이때의 자유는 국가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 to. 그 다음에 20세기의 자유는 국가로 인해서 국가에 의해서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복지국가론의 기초에서 국가에 의한 자유가 되는 거죠. 이건 바이. 자, 이렇게 해서 자유를 크게 나눌 때는 그냥 여러분 민주주의를 나눌 때는 고대, 근대, 현대로 나눠주시고 자유를 나눌 때는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구분법이. 그래서 자유까지 넣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이 정도까지만 하고 우리 이제 법 얘기를 좀 해볼게요. 법 얘기. 이제 정치 얘기를 주로 했는데 이제 법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만 좀 지울게요. 자, 요 반 정도만 지웁시다. 자, 그래서 자, 법이 자, 여러분 근대에서는 자연법을 강조합니다. 자연법은 사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부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졌어야 될 그런 법을 우리가 자연법이라고 해요. 자연법. 자, 사회계약설도 모두 자연법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법을 중시하는 게 근대적인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적인 초기에 현대적인 흐름은 뭡니까, 여러분? 실정법을 중시합니다. 실정법을 중시해요. 자, 실정법을 중시하고 이것을 우리가 자연법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법실증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자연법 중심적인 사고가 실정법 중심적인 사고를 지나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등장할 때 어떤 이름으로 등장하느냐? 이때 등장할 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 법치주의. 자, 그러면 자연법을 중시한다.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한다. 라는 말은 뭐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걸까요? 합법성보다는 정당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정당성을 강조하는 거고 이 실전법을 중시하고 법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법실증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거는 오직 합법성을 강조하는 거죠. 자, 이거는
자연법을 새롭게 다시 중시하게 되는 것은 20세기에 넘어와서 현대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적인 흐름은 형식적 법치주의보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더 강조한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초기에 자연법을 중시했